자,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삼국의 통치체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게 삼국시대에서 신라의 발전과 더불어서 진흥왕부터 이야기해서요, 비석에 관한 내용까지 언급을 했던 것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면 2번 삼국의 통치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의 통치는 어떤 체제로 변화되고 있었느냐. 결론은 삼국 통치체제라고 해봤자 삼국은 중앙집권적 국가다 보니까 왕권 강화 위주로 모든 게 운영이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가로 1번에 성격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에 초기는 어쨌고 후기는 어쨌다 이렇게 나오는데, 초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부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후기에는 어떤 성격을 가졌다? 행정적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부족적 성격이었을 때는 왕권이 좀 약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행정적 성격이었을 때는 왕권이 좀 강화된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동그라미 1번 지배집단의 성격이라 그래서 결론적이요. 그런데 이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는 중앙이 5부 지방도부가 되겠습니다만은, 백제도 중앙은 5부로 나와 있고 신라는 중앙이 6부로 나와 있다. 이 내용을 언급하는 게 동그라미 기억번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민번에 가다 보니까 부족적이었을 때는 왕권이 어떤 시대에? 무지하게 약한 시대, 왕권이 매우 약했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약하다 보니까 거기 마지막 줄에 가니까 왕은 전 국가의 전적을 지배할 수 없다 이 말이 언급이 되고 있겠고요. 동그라미 디귿에, 자, 왕권은 약했지만 고대국가 개념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관등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 관등제가 필요하다, 필요가 대두되었다. 아직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대두니까 못 만들었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그러다 행정적인 성격을 띠면서 이 관등제가 마련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관등이 마련됐다. 그런데 우리가 교재상으로 고구려는 몇 개 관등으로 운영됐느냐? 그러면 10여관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여관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책에서 10여관등이 맞지만 어떤 책에는 14관등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로 관등이 많았을 때 14개지만 12개, 13개, 14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여관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면에 가니까 고대국가 개념은 왕권이 강화된다 이 말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가로 2번, 그러면서 귀족들의 합의제도가 등장하고 있다. 고대국가는, 자, 왕권이 강화했지만 행정적 성격으로 변하기도 하겠지만 이 부족적 성격을 띄었던 게, 결론은 부족장들의 회의권을 만들어내고 있다. 중앙귀족회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구려에서 회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회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회의라고 해도 되겠고 제가평의회의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백제에서는 정사암이라든가 남당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겠고요. 신라에 가면 화백회의가 등장하고 있었다. 근데 이 세 개 회의 집단은 귀족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한다든가 또 수상을 여기서 선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권도 제약을 하는 성향을 띠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말이 언급이 되겠고, 가로 3번에 가다 보니까 관직체제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라의 관직은 삼국의 관직은 어떻게 운영됐느냐? 관등과 관직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라에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신라에서 우리 교과서상으로, 자, 신분제도가 유일하게 존속한 나라는, 기록만으로 나온 나라는 신라가 있습니다. 신라의 화백회가 있는데, 화백회를 보면은 골품제도죠. 죄송합니다. 골품제도는 관등에 따라서 이 골품이 어디 관직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신분과 관직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관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말은 나중에 사회편에
골품제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겠고, 가로 4번에 지방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방통치도 초기하고 후기로 나눠져 있어요. 초기 때는 왕권이 좀 약한 시대고 후기 때는 왕권이 좀 강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기 운영은 성이나 촌 단위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성이나 촌을 운영하면서 지방 세력들이 어느 정도 자치권을 형성한다. 그러면 왕이 지방까지 통제력이 미쳤습니까? 미쳤습니까? 미치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이것이 초기 단계고, 후기 단계는 성과 촌으로 돼 있던 것을 부라든가 방이라든가 주로 국가가 편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지방관이 파견되기 어렵고 그 지역 세력이 자치권을 형성했지만, 이때부터는 지방관이 파견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어디까지 지배한다? 지방 말단까지 지배한다. 그러나 완전히 촌까지는 지방관을 파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내내 가니까 촌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단 행정단이 촌에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이었던 촌주가 그 지역의 지배권을 갖는다. 지배권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03번에 가다 보니까 고구려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로 구분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고구려 중앙관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관등은 몇 개 관등으로 등장하느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구려 관등은 10여 관등이 거의 일반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책에 따라 14관등으로 쓰는 책도 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때 10여 관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자주 나오는 명칭은 형하고 사자란 명칭이 자주 나옵니다. 형은 연장자나 족장을 이야기하고, 사자는 조세 징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동그라미 이해가니까 수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상은 대대로로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귀족회 했던 제가회에 의해서 선출하는 거고,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록상에 보면 대대로를 토졸이라고 쓰는 결과도 등장한다. 가로 2번에 지방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와 지방을 어떻게 나눴느냐? 고구려는 수도를 5개 오부, 지방을 5개 오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지방의 부의 장관을 욕살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욕살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부 밑에, 오부 밑에 어떤 것을 존재시키게 되냐면 성을 존재하게 됩니다. 성의 우두머리는 성주, 족장, 도사, 철역은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평상시 이 사람이 통치하다가 나중에는 비상시는 다른 사람을 파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취하고 있다. 특별행정구역으로서 삼경이 등장한다. 평양성, 국내성, 한성, 이러한 삼경제도가 등장하고 있었다. 가로 3번에 군사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평상시는, 자, 이것이 뭐냐? 여기 성 쪽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의 우두머리를 성주, 족장, 도사, 철역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평소에는 이 사람이 군대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비상시에는 중앙에서 파견한, 누구를 파견한다? 대모달이나 말객을 파견하면서 군대의 지휘권을 갖는다. 비상시는 결론은 중앙의 간섭을 더 크게 받았는가 보다, 이 말이겠네요. 그렇게 되겠고, 04번에 가다 보니까 백제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백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백제는 밑에다 쓰는 게 아니라 고구려에 쓴 데에다가 거기다 덧붙이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관제 쪽에 관등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백제는 몇 개 관등으로 구성됐다? 일반적으로 16관등으로 구성됐다고 이야기해요. 이 16관등이 백제의 고위왕입니다. 그러면서 16관등도 있고 육자평제도 마련되고 있었다.
육자평제도 마련되어 있다. 근데 이 육자평제도를 육전제도라고도 관계는 없습니다. 육전제도라고도 관계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동그라미에 사비천도 이유라고 그랬어요. 사비천도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에 22부를 별도로 둔다. 밑에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지방조직. 자, 여기 근데 지방조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백제는 5부 5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방의 우두머리를 방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방 밑에는 뭐라고 하냐면 군이 있는데 군의 우두머리를 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의 우두머리를 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특별행정구역으로 22담로제가 등장하고 있다. 22담로제는 성왕 때 나왔던 거라, 아니, 죄송합니다. 문영왕 때 나왔던 거라 그랬어요. 문영왕 때 나와 22담. 그러면 잠깐 위로 올라. 사비천도예요. 자, 백제는 5부와 5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왕이 사비를 천도하고 나서 5부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에 22부를 별도로 두었다. 가로 1번의 동그라미 사비천도에 22부가 나올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내용이 5부를 보완하기 위해서 둔 거다. 가로 3번으로 갑니다. 군사조직. 중앙의 부에는 각 부마다 500명의 군대를 두었고 지방의 방에는 700에서 1200명의 군대를 두었다. 이 말이 언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백제 거고 신라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라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중앙관제가 등장하는데 신라는 자 빨간 거로 쓰도록 합니다. 빨간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구분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중앙관제. 법흥, 진흥, 진평, 선덕유황이 나오는데 법흥왕 때 17관등이 마련되고 있다. 신라의 관등은 17관등제로 마련되기 시작을 합니다. 상대등은 병부라고 하는데 상대등은 수상이에요. 근데 백제수당을 안 썼네요. 백제수당은 내신자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윗상자를 써서 상좌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백제수상이고, 자, 진흥왕 때 품주를 설치한다. 근데 이 진흥왕 때 나왔던 품주가 진덕연에 작성합니다. 품주를 집사부와 창부로 분열시킨다 그랬고, 동그라미 3으로 올라갑니다. 진평왕 때 위하부, 조부, 예부, 승부, 영객부를 설치하고 있다. 지방조직. 신라는 중앙을 6부로 구성하고 지방을 5주로 구성합니다. 근데 주의 장관을 뭐라고 부르냐면 군주라고 불러요. 여기서 잠깐 한문 단어를 좀 쓰는 방법을 취하도록 합시다. 군주의 한문 단어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 군사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 지방장관은 행정적 성격보다는 무슨 성격이 더 강하다? 군사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육부 5주 밑에 주 밑에 군과 현 있고요. 그 밑에 촌 있고요. 특수행정단위로서 이소경을 두게 됩니다. 중홍경과 동홍경의 이소경을 설치하고 있었다. 중홍경, 동홍경의 이소경을 설치하는 게 신라 제도입니다. 군사조직은 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원이었던 대황쟁과 신라의 삼국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이 나옵니다. 자,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은 칠판을 좀 지우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뒤로 가면 좀 불편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 수업을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의 수당의 전쟁. 고구려가 수당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나라 전쟁이면 고구려와 수, 그래서 여수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당과의 전쟁이면
고구려와 당, 그래서 여당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로 1번에 가다 보니까 중국의 정세가 나오고 나서 수나라가 침략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중국 정세를 잠깐 이야기하면 중국에서 자 어떤 시대가 나오느냐. 중국의 4세기에 가면은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통일시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진나라가 통일했지만 북방민족 5호 5 오랑캐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진이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앞에 진을 서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쪽으로 도망간 진을 동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무시하고 북쪽에 있는 국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북조라고 합니다. 4세기 초부터 나와요. 남쪽에 있는 국가를 뭐라고 한다? 남조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4세기 초 무렵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이 남북조를 통일을 합니다. 누가 통일하느냐? 수나라가 통일해요. 근데 이 수나라가 통일할 때 언제 통일하게 되냐면 589년. 자, 그러면 589년이면 몇 세기 정도가 되겠습니까? 6세기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의 분열기는 결과적으로 약 300년의 분열기예요. 근데 이 300년의 분열기 때 중국 땅을 자주 공격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자주 공격하느냐? 결론은 국경이 인접한 국가가 제일로 많이 공격할 거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고구려 쪽입니다. 고구려가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있었다. 고구려 공격이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수나라는 중국은 분열기 때는 대응력이 좀 떨어졌겠지만 중국이 통일합니다. 그러면 내 조상들이 누구한테 꽤 침략을 당했다? 고구려한테 침략을 당했다. 그러면 고구려에 대한 반감이 꽤 클 거란 이야기예요. 이 고구려한 반감이 크다 보니까 수나라는 우리나라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더 낫다? 먼저 공격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 쪽을 먼저 공격한다? 요서 지역을 먼저 공격을 해버립니다. 고구려가 먼저. 그러면 이 나라는 우리나라를 공격할 가능성은 있었겠지만 공격하지 않았는데 고구려가 먼저 공격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험하게 얘기하면 한 대 맞았다. 수나라 열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론적이요. 그래서 이 수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에 들어옵니다. 이 공격에 들어오는 게 수문제 공격과 수양제 공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과상에서 교재상에서 공부하는 것은 양제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양제 공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느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수양제가 공격을 하는데 을지문덕이 이것을 격퇴했던 전투를 뭐라고 한다? 살수대첩. 이 무렵에 시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수장 우중문시. 옆에 날개도 나와 있는데 여수장 우중문시. 살수대첩 밑에 네모 2번에 나와 있는 게 여수장 우중문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살수대첩이 연도가 몇 년이냐면 612년입니다. 그러니까 7세기 초의 전투인데 우리나라가 이겼다 졌다? 이겼다는 겁니다. 이겼는데 이 전투를 계기로 수나라는 멸망했다고 보는 게 바로 전투가 멸망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기화로 수나라가 멸망했다 보는 게 일반적 방법이다. 그러면 수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나라가 어느 나라가 등장한다? 당나라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당나라의 등장 연도가 618년입니다. 그러면 시기는 언제다? 7세기 초무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합니다. 수나라가 존속기간은 몇 년밖에 안 된다? 약 3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분열한 시기는 몇 년이다? 300년의 분열기입니다. 300년의 분열기를 30년 존속한 나라가
완전하게 국가 제도를 정비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사를 보면은 이것은 좀 달라지는 대목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거의 모든 제도가 등장하고 있는 게 수나라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시킨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말고 300년의 분열기를 통일했던 수나라가 30년밖에 존속하지 않다 보니까 국가 깃들을 제대로 정비보다 통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통합하지 못하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나라는 여기서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 교훈이 뭐냐? 국가 기틀을 정비하는 게 먼저냐? 우리 조상이 당했던 것을 보복하는 게 먼저냐? 근데 수나라는 보복을 먼저 했어요. 그러다가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나라는 결론은 무엇을 중심으로 한 거다? 기틀 마련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 놓고 기틀 마련이 되고 나면은 뭐 하겠다? 고구려를 침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하기 이전에는 고구려와 관계는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겠다? 우호 관계를 형성해야 되겠다. 이 말이 여기서 언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당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전례한 게 뭐를 전례하냐면 도교를 전례합니다. 그래서 문헌상으로 도교 전례는 7세기입니다. 그러나 유물적으로는 6세기 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문헌적으로는 7세기다.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도교를 전례하다가 국가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당태종입니다. 굉장히 왕권을 강화시킨 사람이에요. 원래 태종이란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 태종은 태종묘랑도 있고요. 조선에 가면 이방원을 태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태종이란 사람의 시원은 어떻게 부과하느냐? 왕권을 강화한 사람을 태종으로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태종은 국가 기틀을 정비하면서 왕권을 강화했기 때문에 인자 우호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태종이 우리나라를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공격에 들어오는 게 무슨 전투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안시성 전투예요. 이게 645년 정도가 됩니다. 645년입니다. 근데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 태종이 이겼냐? 아니죠. 좀 험하게 얘기하면 자, 양만춘이 쏜 화살에 눈 하나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실패했다. 근데 이 무렵에 신라와 관계를 잠깐. 신라는 이것보다 전에 대야성이 함락됐어요. 고구려한테 군사적 도움을 요구를 했습니다. 고구려가 군사적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 당으로 간 거예요. 근데 당으로 가는 무렵에 이때 당나라는 안시성 제도에 선거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러면 당나라가 느끼는 것은 혼자 고구려를 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누구도 이용해야 할 수 있다? 신라도 이용해야 된다는 가능성이 등장할 겁니다. 이 신라도 이용하다 보니까 이 안시성 실패가 나와서 신라와 당나라 간의 동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나당동맹이에요. 648입니다만은 그러면 이때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하고 신라는 어디를 차지하고 대동강 원산만 이남쪽을 차지하고 당나라는 어디를 차지하고 이북쪽을 차지하고 그러게 해놓고 나당동맹이 나왔기 때문에 인자 어디로 간다?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만 더 이야기하면 고구려는 자 여기서 수나라 침략을 막았던 살수대첩, 당나라 침략을 막았던 무슨 전투? 안시성 전투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막으면서 고구려가 느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장점의 면도 있어요. 야, 중국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나라다. 별 볼 일 없는 나라네. 우리가 전쟁에 이겼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침략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중국에 대한 자신감도 나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안 맞는다는 자신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결과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중국의 침략을 막으면서 전쟁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다? 고구려 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국토가 황폐화되고 인구가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력이 쇠퇴하는 배경도 등장한다. 이러한 양면성을 둔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나오겠고, 이제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백제가 몇 년에 멸망을 하느냐? 660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 백제가 멸망한 이유는, 자, 의자왕의 정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자왕은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다 그랬지만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치방탕을 하고 있었다는 거. 또 하나, 백제 의자왕은 신라의 잦은 공격으로 국력이 소모된 겁니다. 이 결과 당나라와 신라가 공격해서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은 여기다가 뭐를 두게 되냐면 웅진 도덕부를 여기다 설치하게 됩니다. 웅진 도덕부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멸망을 하면 이 백제 국민들은 비록 백제의 마지막 의자왕이 정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못했죠. 뒤로 가면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못했으니까 거부감을 꽤나 가질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지만 나라가 멸망하면서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부흥운동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흥운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흥운동은 임존성에서 등장한다든가 주류성에서 부흥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임존성에서 나오는 흑치상지가 등장한다든가 지수신이 등장한다든가, 주류성에서는 복신이나 도침이 등장한다든가, 이러한 부흥운동이 나왔지만 이것이 네 분이에요. 네 분도 있어요.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도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고구려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고구려가 멸망한 것은 몇 년에 멸망을 하느냐? 668년에 멸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구려 멸망이 나오기 전에 당나라는 백제를 멸망하면서 이게 웅진도덕부는 당이 설치한 거예요. 660년에. 근데 신라 땅에다가 당나라가 뭐를 설치하냐면 계림 도덕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계림 도덕부를 설치하고 있었다. 이게 663년에 설치해요. 그러니까 신라는 당나라에 대해서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 내 나라 땅에 지가 간섭을 하겠다는 이야기니까요. 거부감이 꽤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고구려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고구려 멸망, 영계소문은 독재자입니다. 근데 영계소문이 죽고 나서 아들들 간에 정권 다툼이 등장하면서 네 분이 나와버립니다. 그거의 멸망이고, 또 하나, 고구려는 수나라의 공격, 당나라의 공격을 받는다 그랬죠. 이게 국력의 소모가 등장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구려, 당나라와 신라 군대의 공격으로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고구려 땅에다가 안동도부를 668년에 둬요. 그러면 고구려가 멸망했기 때문에 백제에 대해서도 의자왕에 대한 기분 나쁜 국민이었지만 국가가 멸망하니까 부흥운동 나오듯이 여기서도 무슨 운동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부흥운동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부흥운동과 관계되면서 어디서 나오느냐? 한성이나 오골성에서 부흥운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혼동하지 않을 게 있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을 누가 깼다? 신라나 당이 연합해서 깼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쪽은 좀 다릅니다. 어떤 형태로 다르냐?
이 붕운동이 나올 때 신라는 여기를 지원해요. 그러면 이것을 깼던 것은 누가 깼다? 당이 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동과 여기 분동에 있어서 나머지 나라의 대응이 좀 달랐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기서 깨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이게 백제분동, 고구려 분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당나라 입장에서 봅시다. 당나라는 여기 웅진도덕부를 둔 것은 이것 내 땅이라고 생각한다. 요걸 둔 것은 이것도 내 땅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를 둔 것은 이것도 내 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아쉬운 나라는 누구일 수밖에 없다? 신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신라가 어디를 공격하느냐? 여기 웅진도덕부를 공격을 해버려요. 671년인데 그래가지고 신라가 여기를 차지해버려요. 그러면서 뭐를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소부리주를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부리주를 설치한다. 이러면 당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 열받겠죠.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 좋을려? 이건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라가 지금 내 땅을 먹어버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신라와 당나라와 이 다음부터 뭐가 나온다? 전쟁이 나온다. 이 전쟁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당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라와 당나라 전쟁. 그러면 나당전쟁 관계되면서 격전지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기억에 마전적사, 매소성 기벌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전투가 뭐냐면 기벌포 전투예요. 이 기벌포 전투에서 결과적으로 신라가 승리하면서 나당전쟁은 종결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가로 2번 삼국통일의 의의가 등장하는데 1번 동그라미 1번의 의의인데 잠깐 통일의 의의입니다. 나쁜 말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좋은 말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좋은 말 자주적 통일이었다. 이것은 당과 싸움까지 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민족문화 기반을 형성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융합할 수 있었다. 근데 한계점 나쁜 말이에요. 삼국통일 첫 번째 누구를 이용했다? 중국 세력을 이용했다는 한계점. 두 번째 영토가 삼국이었을 때보다 영토가 굉장히 줄었죠. 영토가 그러면 신라가 현재 장악한 영토는 대동강의 온 3만밖에 못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가 제한되었다. 이것이 또 하나 한계점으로 도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을 잠깐 정리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할 것은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좀 이동해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고 수업을 하게 될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것이냐면요. 신라의 시대 구분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신라의 시대 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라 시대 구분에 관한 내용은 책이 두 권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삼국 유사에서 시대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국 사기에서 시대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일로 처음 OT 강의를 이야기할 때 역사책을 공부할 때는 주관적인 요소도 있고 객관적인 요소, 즉 사실과 기록의 역사가 있는데 역사를 기록하다 보면 자기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쓴 사람의 의도가 파악되는데 삼국유사는 어떤 사람이 썼냐면 이련이라는 승려가 썼던 책이에요. 그리고 삼국유사는 이련이지만 사기는 우리 김부식이란 분이 썼습니다. 김부식은 정치가이면서 유학자입니다. 그러면 이련은 승려이다 보니까 이 이련이 쓴 삼국유사는 불교적
입장에 의해서 신라를 시대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의 시대 구분하는 내용을 보면은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중고 시기만 봐두면은 나머지 상고는 하고는 볼 의미가 없는데, 중고의 시작이 어느 왕이냐면 법흥왕입니다. 법흥왕부터 진덕여왕까지가 중고입니다. 이 무렵이 삼국의 발전 과정에 볼 때 불교식 왕명을 사용한 시기입니다. 이 이전이 상고고 이 이후가 하고다. 근데 이 일련의 삼국유사 시대 구분은 우리가 크게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 삼국사기 시대 구분을 더 중심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 분이 쓴다 그랬는데, 김부식은 유학자이면서 정치가입니다. 자, 김부식이 시대를 구분할 때 어떤 형식으로 구분하게 되느냐? 상대와 중대 그리고 하대로 구분합니다. 상대, 중대, 하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구분한 이유를 예전에 꽤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만 기출문제이기도 하는데, 왕실의 혈통과 계통으로 구분한다. 이런 시험문제의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대, 중대, 하대는 왕실의 계통이 각기 다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중고 끝터리하고 상대 끝터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나눈다고 하는데, 자, 상대는 진덕여왕을 끝으로 안 해요. 중대 시작은 태종 무열왕을 시작으로 합니다. 중대의 마지막 왕을 해공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대의 제일로 처음의 왕은 선덕왕입니다. 제일로 마지막 왕이 신라가 멸망하는 경순왕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왕실의 계통이 어떻게 다르냐 이걸 설명해 주면 되는데, 자, 상대 때는 내물계 성골이 왕이 돼요. 성골입니다. 중대 때는 무열계 진골이 왕이 되는 시대예요. 하대 때는 다시 내물계 방계의 진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성골이고 여기는 진골이고, 여기는 무열계의 진골이고 여기는 내물계 방계의 진골이고, 그래서 계통이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한 문제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내게 될 건데, 이번 강을 끝내는데요. 자, 상대 때는 일반적으로 왕권이 약한 시대입니다. 중대 때는 왕권이 강화된 시대입니다. 하대 때는 왕권이 약화된 시대입니다. 이거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강의 수업하는 것은 상대는 안 해요, 거의. 왜 안 하느냐? 우리가 삼국시대 왕들의 업적을 했던 거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대와 하대를 수업을 하는데, 중대 때는 왕권 강화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겠고, 이 중에서도 가장 대변적인 왕은 우리가 어느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신문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왕으로는 신문왕 중심으로 공부한다. 근데 하대 때는 왕권이 약화된 시대로서 이때는 개별적인 공부가 아니라 하대를 포괄로 내는 문제가 나온다든가, 개별적으로 낼 때는 호족을 가장 중심으로 한다. 또는 신라 말에 밀란이 나오고 있다. 그 밀란은 크게 두 개였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온종과 애노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 강에서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 오늘 수고하셨습니다.